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일반 가정에서는 더 이상 아동의 주거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의 이야기를 한다면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여전히 판자촌, 비닐하우스, 반지하,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주거 취약 아동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아동들을 위한 주거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나 눈을 피할 집을 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할 거냐, 도대체 아이들을 위한 주거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고민과 숙제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사회에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공간연구원 아우리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염철호 선임연구위원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연구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연배랑 비슷한 분은 아마 같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아파트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동네 차도 없었기 때문에 또 대부분 단독주택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하고 주로 놀았던 곳이 동네 앞 골목길, 그때 생각나는 놀이를 즉흥적으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좋아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공간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집에서 살지 못하는 취약한 아동 주거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극심한 주거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거 빈곤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주거 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고요. 그 법률에서요, 최저 주거 기준을 나라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의 개수, 또 필수 설비, 화장실과 부엌이 가구 내에 단독으로 쓸 수 있게 수세식 형태로 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면적 기준, 방음이라든가 체감, 환기, 누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주거 빈곤으로 보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기준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제가 분석한 걸로는 2020년 기준으로는 전체 아동 가구의 7.1%였어요. 약 38만 6천 아동 가구로 나오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 거의 주변의 소규모의 도시를 꽉 채웠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요, 아이들의 현재를 지켜주고 미래를 가꾸게 해주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동 친화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육아 친화하고 아동 친화는 다른 거야? 저출산 고령 사회에서 아이들 그리고 엄마 아빠들을 위한 배려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느냐, 아이들 입장에서 행복하고 쉽게 뛰어놀고 즐거움을 느끼는 공간을 만들어 주느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 공간에 있어서 아이를 배려했다라는 공간은 딱 규정지어서 할 수 있는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신내 너나들이라고 하는 사례나 가양동 이음채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두 사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공동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 또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공용 공간들을 충분히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고 또 다른 단지에 비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만들어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간들은 아이를 위한 공간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들도 대부분 60제곱미터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작은 규모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다자녀 가구들이 입주하기에는 상당히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 가정뿐만이 아니고 부모가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을 일정 기간 동안 보육을 해주는
공동생활가정, 흔히 우리가 그룹홈이라고 부르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룹홈은 최대 7명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작은 규모의 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생활가정이 입주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농촌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를 떠난다는 것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주거지가 아니고 좀 멀리 떨어진 교외의 택지 개발을 통해서 공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이 기존의 주거지 또는 생업을 버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전하기에는 상당히 거부감 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환경 측면입니다. 최근에 육아친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혼희망타운을 들고 있는데요. 육아친화 또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서비스나 시설들에 집중이 되어 있는 한계가 있고요. 또 기존의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아이를 위한 주거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아동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해당되는 주거에서 구현하기는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공간, 위치, 환경 측면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아동을 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라는 것을 7가지 원칙으로 설정을 했었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동이익 최우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동이익 최우선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처음 생각한 건 절대 아니고요.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거 공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거 공간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아동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이것을 잡았었습니다. 첫 번째 아동이익 최우선에 이어서 비차별, 발달, 참여, 안전, 창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이었습니다. 7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그러면 실제 아동 친화 주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짓고 있는지를 몇 가지 유형을 뽑았고요. 그 유형별로 이 유형에서 아동 친화 주거 공간을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선 처음에 접근한 것이 기존 매입임대 주택인데요. 건설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놓은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서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것인데 저희가 생각했던 7가지 원칙이나 기본 방향에 비춰봤을 때 전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주택이기 때문에 저희의 사업 모델에서는 일단 제외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 접근한 것이 테마형 매입임대 주택이라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정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급을 추진했던 사업 모델인데요. 테마형 매입임대 주택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특별한 테마를 설정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아이를 위한 주거 공간이라는 테마를 처음부터 설정을 하고 그 테마에 맞춰서 설계, 시공, 운영까지 연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나온 취지는 기존의 매입임대주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 커뮤니티를 고려하기 어렵다거나 사업의 기획을 초기에 넣을 수가 없다거나 하는 한계들을 극복을 하면서 공공뿐만이 아니고 민간 사업자의 창의성이나 노하우들을 함께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주목을 했었고요. 또 하나 테마형 매입 임대주택에 주목했던 이유는 특히 저층부, 1층 부분에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들을 함께 넣는다면 그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하거나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까지 커버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에서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을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어지면 어떠한 아동 친화 주거 공간이 구현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됐고 실제 땅을 찾아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발견한 곳이 서울 중랑구에 있는 기존 매입임대주택이 5동이 있는 땅을 찾았었고요. 그 땅을 저희가 실제 가봤을 때
5개의 5층 정도 되는 다세대 주택이 이렇게 나란히 줄지어서 지어진 곳이고, 특이한 점은 한계동의 1층에 아이를 위한 그 아동 지원 서비스를 하는 공간이 들어 있었고, 그게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간을 가보면 아동 지원 서비스를 하는 공간 하나가 있는 것 이외에는 전형적인 다세대 주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아동 친화 주거 공간을 그 현재 공간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웠고요. 같이 연구를 했던 설계사무소하고 논의를 통해서 기존의 땅의 모습 그리고 주변 환경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5개의 주거동을 철거를 하고 여기에 가장 이상적인 아동 친화 주거 공간을 지으면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1층하고 옥상이 있는데요. 1층하고 옥상 공간에는 최대한 아이들이 차량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여러 가지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규모와 다양한 유형의 놀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1층의 한 부분에는 여기 사는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센터와 같은 공공이 운영할 수 있는 아동 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공간들을 배치를 했고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수용하기 어려웠던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고 수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평면형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주목했던 공동생활 가정을 실현을 하고 싶어서 2가지의 타입으로 고려를 했었고요. 첫 번째는 단층형으로 7명 정도 아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복층형으로 2개 층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 남자아이, 여자아이들이 층을 구분해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공동생활 가정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나면 이제 자립준비 청년으로 되는데요. 이 자립준비 청년으로 갑자기 살던 거주지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살던 거주지에서 자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청년을 위한 쉐어하우스도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연구에서 많은 참고를 했었던 유니세프 스위스 그리고 리히텐슈타인에서 만든 아동 친화 생활 공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만드는 데 참여했던 분께서 12살짜리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놀이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아이가 하는 답변이 왜 놀이 공간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어른들의 생각만 들을까요? 어른들은 이미 이 놀이 공간을 이용하지도 않고 앞으로 이용할 생각도 없잖아요. 결국 이 놀이 공간을 이용하는 우리들이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소개를 해줬는데요. 아이를 위한 공간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이의 의견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들었을까라는 자기 반성을 한 번 더 해봤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아동이익 최우선, 아동의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라는 설명이 그때는 설득력이 있다고 다들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는 거야?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었고요. 많은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것들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만, 여전히 아동을 위한 주거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급한가? 중요한가? 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이제 출발점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주거 빈곤을 고민하는 여러 연구자들, 또 주택을 고민하고 주거를 고민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좀 함께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 연구가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이를 위한 주거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연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